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강하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자 주제부터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오늘 주제는 바이오가 이야기예요. 날 좀 봐줘라고. 나 여기 있어. 나 잊은 거 아니지. 사실 바이오는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좀 어려워하는 섹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해도 워낙 용어가 다양해서 방금도 방송 시작 전에 이 용어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속 시원하게 오늘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리 인하하면 최대수 해주가 바이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비상장 투자 금액도 2021년에 피크를 찍고 그다음에 계속 엄청나게 빠른 추세가 네.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비상장도 그런데 IPO 시장도 지금 조금 얼어붙으면서 상장도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이 비상장부터 상장까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바이오텍 그중에서도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적자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술력이 메인이고 기술을 제외하면 사실 0이에요. 뭐 아니면 돈데 기술을 뭐 임상 진전을 시키든지 기술력을 좀 뛰어나게 하든지 뭐 어떤 방향이든 결국에는 돈이 필요하게 되고 바이오든 뭐 바이오 관련된 기술자든 인력이 상대적으로 좀 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 이슈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제약바이오 시장에 있어서 임상 진전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제약바이오 시장 자체가 좀 금리 인하기에 도입을 하면서 자금 조달 이슈도 조금 좋아질 것이고 비상장 투자나 아니면 이제 라이선스 계약이라든지 빅딜까지 조금은 다 반등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요즘 연말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일단 돈이 많이 든다. 그 점이 금리 인하와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이야기 답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를 좀 주도할 의약품 후보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확인해 보면은 항암 쪽은 항상 뭐 언급이 좀 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당뇨병 치료제도 의약품 좀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 배경은 뭘까요? 그만큼 환자가 많다? 그렇죠. 뭐 사실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 비용, 뭐 연구 개발 자체가 독보적인 1위였기 때문에 뭐 올타임 뭐 1등이고요. 네. 근데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당뇨 시장이 커지는 것도 맞지만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뭐 GLP-1 타겟의 치료제들이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 이제 내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쪽에는 아직 신약이 없어요. 네. 치료제가 없는데 뭐 비만 환자든 당뇨병 환자가 매년 고성장하면서 환자 자체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세 개의 시장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제 시장과 더불어서 이제 비만과 내시 치료제 시장까지 같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약이 없는 분야 중에서 시장이 큰 분야에서 약이 나오게 되면 제약바이오의 호황기가 온다라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네. 이제 내시의 치료제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내년에 신약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은 더 좋은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독보적인 항암 쪽 그리고 당뇨 치료제는 비만, 지방간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중항체 쪽이 빅딜이 올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도 좀 주목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이중항체 쪽이 이렇게 각광받고 빅딜이 많았던 이유 뭘까요? 일단 대부분의 이중항체 플랫폼을 접목시킨 파이프라인들이 효능 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들어서 라이선스 딜이나 좀 빅딜 있었던 분야가 ADC라는 분야예요. 네. 약물과 항체, 적합체라는 플랫폼인데 암세포의 약물을 뭐 다이렉트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효능이 정말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파마들도 이걸 항암제로 개발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분야인 거고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ADC라고 하면은 이제 레고캠바이오가
바이오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 이중항체 기업으로는 뭐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제 이중항체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한 개를 타겟을 할 수 있었던 걸 두 개나 타겟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보내고 싶은 분야에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효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종종 독성 이슈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몸 안에 나쁜 성분을 한 번에 촥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 ADC, 이중항체 뭐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원래 이제 암도 원인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 한 개만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두 개를 한 번에 타겟할 수 있으면 또 그것도 좋고 아니면 이제 뇌질환은 뇌를 투과해야 되는 플랫폼도 네. 필요하니까 뇌를 열어주는 거 하나 그리고 뇌의 질환을 타겟할 수 있는 약물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이중으로 타겟을 하게 되면 효능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요즘에는 개발을 하는 게 좀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중, 두 네. 곳을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약물이기 때문에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여기에 또 AI 의료가 접목이 또 되면서 AI 하면은 좀 생소하긴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게 더 금방 다가갈 수 있는 쪽에 AI가 접목이 되면 가능하다란 말이 나옵니다. 뭐 글로벌 AI 열풍도 있는데 국내 기업들까지 협업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좀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좀 전망 앞으로 어떨까요? 이제 AI는 데이터가 관건이죠. 어차피 데이터 싸움입니다.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이 플랫폼의 퀄리티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 플랫폼의 퀄리티가 올라가야만 파트너사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야 이제 매출도 올라가고 전 세계의 침투율이나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인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만 파트너사를 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파트너사가 많은 회사들 위주로 잘 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해외 파트너사가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루니치 네. 대표적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해외 파트너사와 그래도 MOU라도 체결을 하면 조금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신테카바이오가 있고요. 뷰노 같은 경우에도 미국 FDA 승인을 최근에 받으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A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싸움이고 정말 큰 파트너사가 많을수록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루닛이 대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이게 AI 기업들이 여러 기업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독점이 아닌 이상 정말 데이터 퀄리티가 더 빨리 쌓이는 회사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루닛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암 정복 프로젝트로 불리죠. 캔서 문샷. 우리 기업하고의 영향은 어떨지 결국 루닛도 이 안에서 이름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향후 이쪽 전망은 어때요? 미국발 훈풍 계속 있을까요? 사실 캔서 문샷이 바이든이 부통령 때부터 계속 추진을 하던 정책인데요. 이제 뭐 아들 때문에 더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제 캔서 문샷도 언급이 되게 오랫동안 됐었는데 예산안이 짜여진 거는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예산안이 짜여졌고 그걸 고려했을 때 캔서 문샷은 궁극적으로 암 사망률을 줄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항암제가 매년 이렇게 신약도 많이 나오고 연구개발 비용도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시장은 매년 커져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차피 후기 단계에서 암 환자를 잡고 항암제를 투여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나 AI 진단 쪽에 눈을 돌리고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든 중국이든 전부 이제 조기 진단 쪽, AI 진단 쪽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발 훈풍이 그래도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발이기 때문에 미국 파트너사가 있는 회사들 혹은 미국 FDA 승인 여부가 있는 회사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혹시 그런 기업은 국내에 어디 있을까요? 이제 루닛이랑 뷰노 정도가 있습니다. 루닛, 뷰노. 사실 뭐 시장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종 안에서 이 두 종목이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시장 하락할 때도. 맞습니다. 이게 그 이유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발 훈풍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이오시밀러 수출 상승세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올해 열린다고 하죠.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휴미라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개화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7월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면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최근에 IRA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인센티브를 언급하면서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의 동등성 혹은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보험 등재 여부에 대해서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가 인하를 추진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내년부터 보험 등재가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 보험 등재가 되게 된다면 확실히 이제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보험 등재가 된 기업들 위주로 시장을 다 점유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체크해 보겠고요. 또 위탁 생산 개발 국내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뭐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기는 네. 합니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좀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ST팜이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siRNA라는 mRNA 접목되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걸 막아주는 siRNA라는 거를 만들기 위한 원료가 올리고가 있습니다. 이제 ST팜은 올리고 CDMO를 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어찌됐든 siRNA라는 그 자체가 기술 자체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상용화가 됐고 상용화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용화된 신약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 임상 단계에 들어가는 약들 그리고 상용화되는 약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ST팜의 수주도 많이 증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T팜이 올해 1분기에만 하더라도 수주 금액을 봤을 때 작년 연간 수주 금액의 80%를 도달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T팜도 이제서야 좀 성장성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이제 희귀질환 위주로 신약이 많이 나왔던 siRNA에서 혈액암 항암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암 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텍이 ST팜의 고객사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ST팜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CDMO로서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용어도 참 어렵기도 하지만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내용을 좁혀서 우리가 실생활에 접목해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목해 볼 만한 제약바이오 동향, 기술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신다면요. 어쨌든 동양 중에서는 제일 라이선스 계약이나 딜이 네. 많았던 게 이제 ADC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원래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약바이오 훈풍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실생활이라고 한다면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제 비만 쪽이겠죠. 비만이나 당뇨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찌됐든 해외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네. 있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이 다 개발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만한 것들은 또 이제 뭐 탈모 쪽이 있는데 탈모도 뭐 바이오니아가 대표적으로 네. 탈모 화장품을 개발해서 지금 시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요즘에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장품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제약 쪽으로 봐야 돼요? 이제 화장품으로 승인을 받은 거고 화장품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네. 화장품을 보시는 게 맞는데요. 네. 효능 면에서 그래도 치료제와 비교를 한 논문을 냈었기 때문에 그래도 화장품 중에서도 좀 기능성이 뛰어난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니아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제약회사마다 참 투자 포인트도 다르고 개발하고 있는 기술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에 앞서서 체크할 게 정말 많은데 요것만은 투자할 때 기억하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임상 2상 단계가 처음으로 유효성을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성공률이 가장 낮습니다. 2상에서 3상 사이가 성공률이 가장 낮은데요. 그때 유효성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덜어 있어요. 유효성이 안 나왔는데 이게 뭐 때문이다 하면서 항상 이제 뒤에 이유가 있는 네.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3상에 가게 되면 대규모 임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되려 유효성이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2상의 유효성을 민충족한 기업들, 통계적 위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은 이제 저희의 정신을 위해서 안 보시는 게 좋지 네. 않나. 뭐 좀 투기성인 상황이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는 임상 모멘텀이 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학회 모멘텀을 보시고 이제 그 기업을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은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같이 올라오고 있지 않는 이상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학회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임상 단계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추해 보시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회 임상 모멘텀을 주목하자 하반기에 혹시 이런 걸 갖고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일단 10월에도 암학회가 하나 오. 있고요. 에스모라는 종양 암학회가 있고 네. 12월에도 유방암, 샌안토니오에서 개최되는 유방암 학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11월에 SITC도 있고 오. 좀 학회가 꽤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좀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 전임상 말고 전임상은 이제 요즘 사람들이 안 쳐주더라고요. 네. 전임상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진전이 된 임상 데이터 혹은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임상 데이터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 탑픽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이제 보로노이인데요. 보로노이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하면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450억 원 정도를 했는데 그중 최대 주주인 대표님께서 180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제 기업에 대한 신뢰가 조금 높아진 상황이고 하반기에 임상 모멘텀이 꽤나 많습니다. 네. 8월에, 9월에, 12월에 있기 때문에 볼만하고 그 외에 이제 레오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를 플랫폼을 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베이스 투자증권 강하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